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까지는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수준 자체가 방향은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시간의 문제지 머지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 증권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미국 연방기금금리라고 그러죠. 이거를 더 올릴 것인가, 그만 올릴 것인가. 또 한국은행은 최근에 그 금리 인상을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중단하다가 내릴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전에 금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 예금금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때로는 집을 사면서 혹은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대출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를 시간 선호일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가 시간에도 금리하고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소비를 잡는 데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금 소비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상품도 여러 가지 물건도 사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소비를 잡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에는 시장금리도 있고 콜금리, 국고채 수익률, 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 정말 여러 금리가 있죠. 그런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그러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만 이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판매 조건부 증권 매매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판매 조건부 증권이라는 게 있죠. RP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채권을 일정 기간 이자를 두고 다시 사주기로 약정하고 채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런 판매 조건부 채권을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그런데 콜금리, 이게 가장 단기금리거든요. 콜금리가 예를 들어서 3.7%가 됐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그게 시장금리가 그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줍니다. 물론 채권은 정부가 은행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증권 등 일부 채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리가 목표 수준보다 올랐을 때는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3.5%다. 그런데 콜금리가 예를 들어서 3.2%다. 목표치보다 더 낮거든요. 이때는 돈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행이 돈을 환수해야 되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에다 팔고 그 돈을 환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RP 매매라고 그래요. 보통 7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어떤 은행에 예금은행 요구를 예금을 했다면은 은행은 7%를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은행이 어떤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여유자금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되죠. 부족한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국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7% 이상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한국은행에다 맡기는 걸 자금 조정 예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7%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되는데 그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죠. 이거를 자금 조정 대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RP나 자금 조정 예금 대출 등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 표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리를 언제 올리고 언제 내렸는가 그거를 한국에서 쭉 그려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가 2020년 5월 달에 0.5% 기준금리가 0.5%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경기도 회복되고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2023년 1월에 3.5%까지 올렸죠. 그리고 7월까지 3.5%에서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두 가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미국과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는 똑같은데요. 미국 고용 극대화예요. 대신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물가 안정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해서 매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음에 물가 목표를 몇 %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기재부하고 협력을 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물가 상승률이 2%인데 물가가 2 이상이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2 이하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할 때요, 범위를 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 목표를 2008년, 2012년까지는 3%로 주고요.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0.5 혹은 1%포인트 이렇게 물가 안정 목표를 범위를 뒀는데요. 그러나 2016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 기준으로 2%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물가 상승을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월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한때 작년에 6%까지 갔었죠. 그런데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되면서 최근에 7월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낮아졌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를 언제 하느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8번 합니다. 연초에 몇 월, 며칠 날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꼭 날짜를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까지 금통위가 그동안 5번 있었죠. 1월 13일, 2월 23일, 그 다음에 7월 13일 있었고요. 앞으로 올해 3번 남았습니다. 8월 24일,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1년에 8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결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왜 금리를 올렸고 내렸고 혹은 유지하고 이걸 설명하는 게 통화정책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여기 들어가지고 결정문을 클릭하면요. 왜 금리를 올렸고 유지했고 내리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이걸 발표하고 나서요. 보통 11시 무렵에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이 기자 간담회 내용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했고 이런 걸 한국은행이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의문사항을 기자들이 질문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답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미일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끝나고 나면은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과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사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7명의 금통위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5명의 금통위원. 이분들이 이런 금리를 결정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어떤 금통위원, 일부 금통위원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볼 때 이런 자료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인데요. 이거는 7월 13일 날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뒤로 쭉 있습니다. 이 뒤로 있는데 제가 첫 문장 단원만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0%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 뒤에 여러분이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그다음에 우리 물가 상승률, 심지어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결론 부분에는 이런 것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의 정책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준 파월도 의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물가 상승률, 산업활동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이런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사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록이라는 건 뭐였더라고 했습니까? 7명의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면서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거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 토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혼은 어떤 이야기를 경제성장 측면에서 이야기했다, 물가 측면에서 이야기했다, 해외경제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걸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의사록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투입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읽어보시기가 좀 힘드시다면 증권사가 픽스드 인컴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채권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사록이 발표되면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줘요. 그 요약 내용 참고로 그런 요약 내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최종적으로는 물가하고 고용,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조정하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경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금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비를 잡는 데 대한 대가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비를 증가시키죠. 소비를 증가시키면 GDP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면 목표치 이상으로 생각했다면 거꾸로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투자가 줄어들면서요.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금리 경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산가격 경로인데요. 우리가 대표적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를 이론적으로 결정하는 게 분모에 배당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율.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 배당금이 늘어나든지 금리가 떨어지든지 기업이익 증가율이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배당금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일정하다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금리가 떨어지면 역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집값, 채권 가격,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가 늘어나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부가 늘어나니까 우리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의 효과라고 그럽니다. 또 이럴 때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물가가 또 너무 올랐다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의 부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축소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 경로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은행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가게나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 떼일 염려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은행이 가게한테 기업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가계 부채가 많고 돈 많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은행에다 돈을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용 경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율 경로라고 그러는데요. 이 환율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 안 했는데요. 미국은 금리를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만 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는 안 올렸고 우리나라만 올렸다.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환율 경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대 경로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면 앞으로 경제도 좋고 물가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게는 빨리 그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도 물가가 오른다면 기업한테 가서도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올라가지고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금리를 올리면은 이런 기대 경로가 반대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이런 거 5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를 조정하자는 겁니까? 수요 공급 곡선, 특히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경제 성장률 뭐 조정하면 거기에 따라 다행히 고용도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것은 자산가격, 신용, 환율,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 투자 이런 게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기준금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금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금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그림에 우리나라 국고채가 3년,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시장금리는 매일매일 결정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결정이 되죠. 그래서 시장상을 즉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니까 물론 그 상관계수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간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치가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부터 올해 그 2023년 7월까지 분석해 보니까요. 국채 시장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5개월 선행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오르면은 뒤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있는데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어떤 게 결과가 되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통계 분석인데요. 그래서 그랜드 심스 테스트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더라도 역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금리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잠재 성장률, 그 다음에 저축 투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은행이 많이 채권을 살 텐데 이런 걸 고려하면 시장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머지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테일러 준칙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하나의 준칙인데요.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고려해가지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이 실질금리 가거치를 언제부터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2020년 실질금리가 과거 평균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수치 자체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실제 GDP가 잠재 GDP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하면은 머지않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제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금리도 또 한 단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까지는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그런데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수준 자체가 방향은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시간의 문제지
머지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